친구들아,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어. 새로운 와일드베리 창고 두 곳이 공격당했고, 또 페름에 있는 정유소도 공격당했어. 하지만 러시아 미사일이 폴란드에서 폭발해서 한 농부의 밭에 거대한 분화구가 생겼어. 그곳은 나토 영공이고 나토 영토에 분화구가 생긴 거야.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볼 거야. 하지만 그 전에 푸틴을 보여주고 싶어. 그가 러시아 영토와 정유소에 대한 이런 공격들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와일드베리스 물류 창고. 아니면 그가 말하지 않는 것에 가깝지. 그는 이런 것들은 언급하지 않고 다른 문제만 이야기해.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자. 전 세계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러시아는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네 번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미국, 인도 다음입니다. 유럽에서는 1위이고 세계에서는 4위입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 면에서도 우리는 유럽연합보다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위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위험입니다. 저는 그가 그에 따른 결과라고 말하는 게 참 마음에 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매일 러시아의 여러 대도시에서 새로운 대형 창고나 정유소가 불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고 온라인에 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울면서 푸틴에게 공개적으로 사임하라고 요구하고 러시아 정부에게도 사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들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통계 수치에 대해 꼬치꼬치 따지기로 결정합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는 세계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GDP를 보는 한 가지 방식이죠. 하지만 그건 공식 루블 대 달러 환율을 사용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루블 환율, 물론 러시아 중앙은행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 자산을 팔아서 루블 환율을 안정시킨 것이죠. 그런데 그 자산들은 이제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금 보유고도 팔아치우고 있는데 그마저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기금의 유동자산 중 약 3분의 1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괴짜가 루블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모든 국가에 외화 자산과 유동자산을 루블로 전환하게 해 루블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한계가 올 때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앙은행과 기금, 그리고 기업들이 루블을 안정시키기 위한 자산이 바닥날 때까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번째라도 결국 꼴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불타는 정유소 영상을 보내면 그는 봐라,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말하죠. 왜 불평하는 거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블라디미르 푸틴의 클립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는 이걸 꽤 잘 설명하거든요. 특별 군사작전이 끝나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모두가 여기에 너무 몰두해버렸어요. 150만 명의 러시아인 사상자와 소련 붕괴 이후 20년 동안 쌓아온 한나라의 경제가 파괴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루해질 거예요. 그 후에는 러시아를 재건해야 해요. 러시아 경제가 더는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요. 7월 29일 밤사이 우크라이나 드론이 루코일 페름네프테오르크진테스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긴 이름들이 늘 재밌어요. 페름에 있는 정유소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정유소 중 하나로 연간 약 3천만 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멋진 영상들이 나오죠. 사람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고 도로를 따라가며 촬영해서 온라인에 올립니다. 집에 가서 TV를 보면 푸틴이 특별 군사작전이 끝나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말하는 걸 봅니다. 그때는 할 일이 없고 지루할 거예요. 러시아가 세계 4위라며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불평 마세요. 자, 여기 바로 이 정유소의 연료 저장고가 드론 방지망으로 덮여 있습니다. 보세요. 이 특정 정유소에서는 제 생각에 책임자가 돈을 훔치지 않고 실제로 연료 저장고 주변에 드론 방호용 케이지에 예산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연료 저장고는 불타지 않습니다. 이 방호망은 효과가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좀 덜 훔치고 자산을 더 잘 방어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실제로 더 힘들었을 겁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매우 부패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든 맞추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화재가 실제로 얼마나 큰지 보여주기 위해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이 장면은 소방관들이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걸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불길이 이렇게 거대한데 게다가 이건 유류 화재입니다. 어쩌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건 못 끌 것 같은데요? 그냥 다 타버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어떤 소방 능력으로도 이걸 끌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너무 벅찬 일이죠. 그래서 불려오는 거죠. 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무전기로 서로 아주 격하게 대화하죠. 들으셨듯이. 본격적인 러시아어 어조로요.
저 사람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서 있는 걸 보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참고로 같은 날 7월 29일 랴잔의 와일드베리스 시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러시아 연방에서 가장 최근에 세워진 와일드베리스 시설이었습니다. 그곳은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랴잔에서 불타고 있는 와일드베리스 시설은 네 번째로 큰 곳일 뿐만 아니라 가장 최신 시설이었습니다. 2년밖에 안 된 곳이죠. 회사의 미지급 부채가 최소 178억 루블에 달하면서 은행 위기가 점점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부채가 많고 이윤이 낮은 대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전략을 천재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와일드베리스는 이익률이 매우 낮은 사업 구조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엄청난 부채도 안고 있습니다. 거의 200억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죠. 그건 분명히 은행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100만의 빚은 개인 문제고 10억의 빚은 은행 문제고 200억의 빚은 정부 문제라고 합니다. 결국 정부가 구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만 명이 와일드베리즈에 고용되어 있는데 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은행도 돈을 못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경제 위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고층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드론을 촬영합니다. 온라인에 올리고 그 다음에는 푸틴이 텔레비전에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 괜찮다. 불길이 또다시 장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러 갑니다. 정말 아름답군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그렇듯이 완전히 타버립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가장 고위급 외교관 중 한 명은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입니다. 그리고 불타는 랴잔과 와일드베리스 창고를 배경으로 저는 푸틴 옆에서 라브로프가 특별 군사작전이 러시아인들에게 가져온 것에 대해 말하는 순간이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푸틴은 그들이 지루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라브로프가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오랫동안 특별 군사작전은 우리나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 모든 긍정적인 영향을 보십시오. 제가 그 근처에 충분히 가까이 서 있으면 긍정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게 느껴집니다. 거의 열기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그 긍정적인 기운에 따뜻함을 느낍니다. 최신 공격 얘기도 곧 하겠지만 먼저 와일드베리스 공격의 모든 날짜와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8번입니다. 7월 18일 일렉트로스톰, 모스크바. 7월 22일 크라스노다르와 네빈나, 민스크. 7월 24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슈샤리 그리고 우트키나 자보드, 다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또 다른 7월 24일 엔크림반도 페로폴의 아주 작은 와일드베리스 창고였습니다. 7월 29일 랴잔에서. 우리는 그에 관한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에는 실제로 2개의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펜자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드무르티아의 사라프르에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와는 완전히 반대편입니다. 그래서 드론들은 실제로 적진에서 1000km가 넘는 거리를 아무도 격추하지 못한 채 날아갔고 사람들이 그 과정을 촬영했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5주를 지나며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 온라인에 올립니다. 보세요. 드론들이 날아다니고 있는데도 여전히 목적지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건 러시아가 실제로 얼마나 적은 방공망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방공망이 모스크바에 있기 때문이죠. 방공망에 대해 말하자면 여기가 펜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2대가 날아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드론을 추적하려고 움직이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총 한 정이 홀로 드론을 향해 쏘는 소리가 들립니다. 방공망이 거의 없습니다. 러시아 방공망이 러시아 전체 은행 시스템을 경제 위기로 끌어들일 수 있는 자산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은행을 부재해야 하고 결국 정부까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제 말은 이건 모스크바 주변의 모든 방공망을 석유 정제소와 와일드베리 창고 주변에 배치할 만큼 큰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격은 해 뜨기 전 이른 아침에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첫 타격 장면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쾅, 펑, 아름답군요. 다시 한번. 수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며 연기 기둥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온라인에 올립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블라디미르 푸틴이 TV에 출연할 때 우린 이미 그들이 뭘 보고 무슨 말을 할지 압니다. 제 생각엔 여기 보이는 건 소방차인 것 같아요.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일정 크기의 화재는 진압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창고들은 보통 아주 빠르게 타버립니다. 일부 정유소는 며칠 동안 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창고들은 항상 하루 만에 완전히 타버립니다. 안이 전부 말라 있어서 큰 불로 번지는데 별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불이 타기에는 충분한 공기가 있습니다. 불이 빠르게 번집니다. 빠르게 타버립니다. 즉시 진압하지 않으면 창고 전체를 잃게 됩니다. 펜자에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불꽃이 정말 아름답네요. 제 말은 한번 보세요. 정말 종말 같네요. 이와 관련해서 와일드베리스의 소유주인 타티아나 김이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공개적으로 쓴 글을 상기시켜 드려야겠습니다. 그녀는 모든 우크라이나인을 죽이고 나라를 불태운 뒤 들판에 소금을 뿌리겠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다시 반복하겠다고 했죠. 이 말을 들으니 메드베데프가 떠올랐습니다. 매일같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핵공격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술에 취한 전 러시아 대통령 말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무인군 사령관인 로버트 마디아르 프로부디가 자신의 채널에 올린 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소포는 오지 않을 겁니다. 드론으로도 진동기로도 말이죠. 이제 펜자에서도 크라스나야 아르미아에서도 더는 안 옵니다. 죄송합니다. 우드무르티아를 말하려던 거였어요. 우리는 버티고 모스크바는 무너질 겁니다. 크림반도를 재건해 풍요롭게 만들 겁니다. 그것이 우크라이나 무인 전력 사령관의 약속입니다. 바로 이 무인군이 와일드베리즈 창고 2곳을 방금 불태웠습니다. 여기 빙고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창고가 파괴되었습니다. 예카테린부르크에서는 창고가 경고만 받고 무사했습니다. 차량들은 불탔지만 창고는 아니었습니다. 일부 공격은 실패하기도 합니다. 8개의 창고가 공격받았고 그중 7개가 불탔습니다. 모두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아침에 공격받은 다음 창고는 우드무르티아에 있었습니다. 사라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공격을 받은 후 창고를 떠나거나 집으로 걸어가는 노동자들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거대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정말로 이 부분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선 이 회사는 러시아에서 공격하기 매우 쉬운 회사입니다. 둘째로 이 회사는 러시아은행에 많은 빚을 지고 있어서 중앙정부가 자체 자금으로 구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셋째로 이 회사는 러시아 전역에서 수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가 영상을 만들고 있고 모두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자신들의 당국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창고를 공격한 무기는 정말 천재적입니다. 또 우리는 공격 순간의 영상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쾅!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했듯이 저 연기 기둥들은 멀리서도 보이고 러시아에서 휴대폰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촬영해서 자기 소셜미디어에 올립니다. 어떤 플랫폼이든 말이죠. 러시아인들이 볼 수 있게 해 이런 영상들은 러시아 선정과 푸틴의 거짓말을 깨트립니다. 모두가 온라인에서 이를 보고 푸틴의 거짓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 무기는 심리적으로도 효과적입니다. 이 무기는 러시아 은행에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실제로 군대의 물류를 빼앗는 효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이 지원하는 부대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주문할 때 와일드베리즈를 통해 주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과 관련된 모든 것에 타격을 주는 무기입니다. 저는 잠깐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영상을 더 많이 올리기 때문에 늘 와일드베리즈 판매자들, 즉 남녀 사업가들과 재판매업자들을 언급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 여성은 지금 돈이 묶여 있는데 와일드베리즈에서 물건을 팔면 돈이 그 회사를 거쳐야 본인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매주 또는 매달 체계적으로 돈을 인출해야 합니다. 이 여성은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아직 돈이 그녀에게 아직 입금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녀는 그 돈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과연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봅시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와일드베리즈는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막아왔습니다. 대출, 빚, 직원들까지 있는데 제가 어떻게 누구에게 돈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직원 해고까지 고민 중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다예요. 월말이면 작별이죠. 사람들이 말하듯이 이건 정말 지옥이에요. 세금 때문이죠. 대체 뭘로 세금을 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녀는 위험한 발언을 하기 시작해요. 카메라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하잖아요. 세금 안 내겠다고. 다들 여치나 먹으라고. 알잖아요. 인이나 먹으라고. 알잖아요. 죽음과 세금. 모든 나라가 다 그렇죠. 심지어 주 수입원이 화석연료 판매인 일종의 주유소 같은 나라조차도요. 그래도 세금은 꼭 받아가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세금 안 내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건 그건 푸틴이 사임하길 바란다고 말하는 것만큼 위험합니다. 이 여성은 모든 걸 잃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겠다고 생각해도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가면 직원들 월급을 못 줘서 모든 걸 잃었다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그땐 감옥에 갇힌 걸로 울겠죠?
결국 이 영상으로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대출도 똑같은 빌어먹을 일이에요. 이제 그런 것도 신경 안 써요. 아무도 내 문제에 신경 안 쓴다면 이제 나도 은행이나 다른 것들의 문제에 신경 안 쓸 겁니다. 이건 그냥 이 특정 러시아 여성이 자신이 러시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뿐이에요. 원래 그런 겁니다. 개인적인 고통을 막아줄 안전장치나 보호장치는 없어요. 보험회사들도 보상해주지 않고 와일드베리즈가 타격을 받으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고 그들은 물건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돌려주지 않고 이미 번 돈도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여기는 러시아라서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요. 와일드베리즈의 소유주가 푸틴과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타티아나 킴은 몇 년 전에 남편으로부터 회사를 넘겨받을 때 푸틴의 비호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푸틴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상황을 봐달라고 해도 푸틴의 친구들이 이 회사를 운영하며 판을 주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결국 이 사람은 혼자입니다. 그리고 울고 항의했어야 할 때는 20년 전, 15년 전, 10년 전이었어요. 지금도 수천만 명이 나가서 한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자 휴대폰만 들고서는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또 다른 러시아 여성분은 물고기처럼 보이는 게 예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 여성들의 미의 기준이 물고기를 기반으로 한 것 같아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물고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전혀 모르겠거든요. 아무튼 물고기 여자가 7번째 와일드베리 창고에 불이 났다고 하네요. 야잔에 불이 났어요. 다른 창고에서 얼마나 파괴됐는지 아직 계산도 못했는데 그녀의 사업과 재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또 한 번의 타격. 야잔에 불이 났어요. 게르타티아나 보칼추카. 도대체 언제 이 문제에 대해 뭔가를 하실 건가요? 거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와일드베리의 소유주에게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거의 부탁하는 셈이죠. 하지만 그녀는 이미 온라인에 우크라이나 남녀노소와 연금 수령자 모두를 죽이겠다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녀가 하려는 일이겠죠? 그건 누구에게나 분명한 일 아닌가요? 우리는 뭘 꺼낼 시간조차 없어요. 7번 창고입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나라가 전쟁을 시작했고 이제 자업자득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울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들의 땅에 닿아 슬픈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시작한 전쟁에서 공격받아 울고 있습니다. 이는 엇보이자 인과응보이며 러시아 여성과 남성들에게 교훈입니다. 어쩌면 물고기처럼 보이지 말라는 교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것은 그들에게 좋은 교훈이자 경종입니다. 당신들은 변화가 필요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도, 이전의 여성도, 변화를 원하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변화를 요구하세요. 하지만 그러려면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팝콘을 먹으면서 그들이 자신이 노인 혹은 스스로 들어간 피해자 상태에서 벗어나길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그들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와일드베리스 이야기는 이쯤하죠. 폴란드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이 러시아 미사일이 실제로 폴란드 깊숙한 곳에서 폭발했습니다. 폴란드 안쪽으로 약 100km쯤이었습니다. 실제로 분화구가 꽤 컸습니다. 폴란드 공군이 긴급 출격했습니다. 급유기가 있었고 조기 경보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대의 전투기가 출격해서 미사일을 따라가며 밀착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용하자면 만약 그 미사일이 계속 비행했다면 우리는 격추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총리의 말입니다. 하지만 미사일은 들판에서 폭발했고 여기가 분화구입니다. 크기가 크고 멋집니다. 러시아가 KH-101 순항미사일로 만든 비싼 분화구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100km 떨어진 곳입니다. 한 가지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상도 있고 헬리콥터도 등장합니다. 제가 댓글을 소개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지금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처드 군은 이게 무슨 비겁함입니까? 지금의 나토는 사실상 쓸모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진정으로 용감한 우크라이나 국민들만이 전쟁의 핵심이 유럽 전역을 휩쓸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댓글에 동의합니다. 많은 이들이 폴란드가 러시아와 전쟁하고 과거처럼 모스크바를 점령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토는 방어동맹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닙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겁니다. 러시아는 항상 나토의 방위 태세를 시험합니다. 나토의 조약과 구조 역시 항상 우리가 적절한 무력으로 대응할 것임을 명시해왔습니다. 순항미사일 한 발이 폴란드 영토에 들어갔을 때 즉시 전투기 2대와 공중급유기 1대가 출동했습니다. 장시간 비행에 대비했고
공중에는 에웩스, 조기경고 통제기도 있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대응입니다. 그들은 격추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얹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은 들판에 떨어졌고 그것이 가장 좋은 장소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미사일이 보였습니다. 만약 나토 전투기 조종사로서 이를 격추한다면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만약 폭발해 파편이 집 위로 떨어지면 누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격추하는 게 안전할까요? 들판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건 들판으로 갔어요. 그래서 개입할 필요가 없었죠. 들판에 떨어지고 나서 멈췄어요. 또한 대응은 필요 이상으로 커져서는 안 됩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전면적인 대응과 러시아에 공개적으로 맞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러시아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방 국가들이나 어떤 나라든 작은 일에 과잉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들이 작은 일을 만들면 당신이 과잉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러시아는 좋아, 우리가 저들을 조종할 수 있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뭐든지 시킬 수 있어. 하지만 나토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강한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조종당하거나 강경한 행동을 하도록 밀려나지 않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러시아가 파괴되길 바랍니다. 저를 아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냉정해야 합니다. 러시아를 상대할 때는 그들과 대화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행동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아야죠. 적절한 대응은 우리가 폴란드에서 본 것이었습니다. 미사일이 넘어오자 곧 전투기 2대가 출격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폴란드가 과잉 반응하지 않은 점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특정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대응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BMP 장갑차 열대를 국경 너머로 보냈다면 우리는 그 열대의 BMP 장갑차를 제거하기 위한 또 다른 대응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생각에는 전쟁 행위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반복적으로 공격하고 일부 드론과 미사일이 루마니아 영토와 폴란드 영토에 떨어지는 시나리오에서는 이것이 적절한 대응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투기 20대를 공중에 띄우고 긴급 출격시키고 밤새도록 비행하게 하면서 연료를 낭비하고 조종사들의 비행 시간도 낭비했다면 러시아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알겠다. 우리는 저들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매일 밤 그렇게 해 저들의 자원을 낭비하게 하자. 목표는 특정 위협에 우리가 필요한 힘으로 대응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런 위협을 정기적으로 사용해서 우리 군대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적을 실제로 공격하지 않을 곳으로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것은 적이 하는 모든 일에 반응하거나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혹은 너무 약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심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토는 모든 시기에 특정 위협에 대해 적절한 힘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자면 사람들이 이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이것이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격추하지 않기로 한 것은 아무도 다치지 않게 들판에 떨어질 것이라는 계산된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사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읽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강력한 대응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알지만 그건 러시아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아무런 대응이 없거나 극도로 강한 대응을 보는 걸 정말 좋아할 겁니다. 그 두 가지가 그들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그들이 적절한 대응과 침착함을 볼 때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 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으며 그들이 무엇을 해도 휘둘리거나 장단에 맞추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게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이죠. 지도에서 미사일이 떨어져야 할 곳에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조종사라면 목표는 미사일을 물 위나 들판 위에서 격추시켜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미사일이 스스로 떨어져 격추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나토의 약점으로 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폴란드와 그들의 군대가 하는 일을 보면 이걸 약함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폴란드가 군대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얼마나 준비하고 무엇을 위해 준비하는지 안다면 이것을 약함의 신호라고 말하는 것은 다소 근시안적입니다. 폴란드는 제 생각에 러시아를 잘 알고 실제로 러시아인과 전쟁에서 싸울 준비가 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폴란드 측의 약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특정 위협에 대한 침착한 대응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댓글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2명의 새로운 바이미어 커피 회원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익명의 회원 소마우나입니다. 이름이 없으면 소마우나와 바이미어 커피로 자동 표시됩니다.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프리의 다조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프리의 다조입니다. 함께 해주시고 영상 제작에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가입과 바이미어 커피 후원, 유튜브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은 매주 월, 수, 금 업로드됩니다. 꼭 다시 오세요. 안녕히 계세요.